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 중 하나가 어떻게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하는 대제국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의회, 민주주의, 산업혁명의 유산까지 현대 문명의 수많은 뿌리가 이 작은 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군단의 철제 군화소리부터 빅토리아 여왕의 화려한 대관식까지 피와 눈물, 그리고 영광으로 점철된 2000년의 대서사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유럽 본토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짙은 물안개가 시야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안개를 뚫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섬이 모습을 드러내죠. 고대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문명의 경계선 너머에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섬을 브리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섬의 역사는 바로 그 신비로운 안개 속에서 첫 장을 열게 됩니다. 이 섬에 가장 먼저 문명의 흔적을 남긴 이들은 켈트인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대륙에서 건너온 이들은 철로 만든 무기와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적으로 앞선 민족이었죠. 그들의 전사들은 용맹하기로 이름이 높았지만 통일된 왕국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수십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 각자의 영토에서 독자적인 삶을 영위했기 때문입니다. 켈트인들의 세계관은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울창한 참나무 숲, 굽이치는 강물,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거대한 바위들 모두가 그들에게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며 독특한 예술과 신화체계를 발전시켜 나갔죠. 켈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드루이드라 불리는 지식인 집단이었죠.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주관하는 사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되었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하는 역사의 수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의술도 그들의 영역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드루이드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절대로 문자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오직 입에서 입으로, 스승에서 제자로만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드루이드의 수련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신성한 참나무 숲에서 의식을 거행하며 켈트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켈트인들이 자신들만의 질서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저 멀리 남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 전체를 호령하던 초강대국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중반 로마의 전설적인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프랑스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던 그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바다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갈리아의 켈트족과 같은 뿌리를 가진 또 다른 켈트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기원전 55년과 54년 두 차례에 걸쳐 카이사르는 브리튼 섬에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켄트 해안에 배를 대고 상륙하려는 순간 그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해변가에는 온몸에 청색 안료를 칠한 전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거칠게 휘날리며 함성을 지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같았죠. 숙련된 로마 병사들조차 그 기세에 압도되어 잠시 발을 멈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훗날 자신의 저서에서 이 원정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갈리아의 켈트족이 계속해서 바다 건너 동족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니 그 근원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카이사르의 브리튼 원정은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라기보다는 로마의 힘을 과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 작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켈트 부족장들로부터 약간의 공남 약속을 받아낸 뒤 갈리아로 철수했습니다. 브리튼 섬은 그렇게 다시 한 세기 가까이 로마의 관심 밖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로마인들은 이 안개 낀 섬을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서기 43년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기반이 약한 황제였기에 자신의 권위를 확립할 군사적 업적이 절실히 필요했죠. 그의 선택은 브리튼 정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4만 2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해 브리튼 섬을 완전히 로마의 영토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된 로마 군단은 거침없이 섬의 남동부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켈트 부족들은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로마군의 체계적인 전술과 우수한 장비 앞에서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켈트족의 저항 의지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맞선 가장 처절하고 비극적인 항쟁이 곧 터져 나왔으니까요. 이케니족이라는 켈트 부족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 이 부족과 동맹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케니족의 왕이 세상을 떠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로마는 동맹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케니족의 땅을 강제로 몰수해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죽은 왕의 부인이자 여왕이었던 부디카와 그녀의 두 딸이 로마 병사들 앞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부디카는 인근 부족들을 규합해 로마에 대항하는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붉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전차에 올라탄 그녀는 전사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승리하거나 죽거나. 로마의 쇠사슬에 묶여 사느니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목숨을 바치겠다. 부디카가 이끄는 켈트 연합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건설한 신도시 론디니움, 오늘날의 런던을 비롯한 여러 정착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수만 명의 로마인과 로마에 협력한 켈트인들이 목숨을 잃었죠. 브리타니아 속주의 로마 지배체제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타니아 총독은 분산되어 있던 로마 군단을 긴급히 소집해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양측이 맞붙었을 때 수적으로는 켈트군이 우세했지만 그들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단의 정교한 전술 앞에서 켈트 연합군은 참담하게 패배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부디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처절한 저항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지만 후대의 영국인들에게 그녀는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부디카의 반란이 진압된 후 브리튼 섬의 남부는 완전히 로마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후 약 380년 동안 이 땅은 브리타니아라는 이름의 로마 속주로 존재하게 됩니다. 4세기에 가까운 세월은 섬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토목 기술을 활용해 섬 전역에 곧게 뻗은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이 도로들은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영국 주요 간선도로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켈트족의 소박한 마을 대신 석조 건물로 이루어진 계획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공중 목욕탕, 신전, 원형 경기장 같은 로마 문명의 상징물들이 브리튼 곳곳에 들어섰죠. 런던, 요크,
바스 같은 도시들이 바로 이 시기에 로마인들의 손으로 기틀이 마련된 곳들입니다. 라틴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고 로마의 법률 체계가 시행되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영역 안에 살던 켈트족들은 점차 로마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식 의복을 입고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심지어 자신들의 전통적인 이름 대신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켈트 고유의 문화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로마화된 브리튼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영향력이 섬 전체를 뒤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지형은 험해지고 기후는 혹독해졌습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는 픽트족이라 불리는 호전적인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정복 시도를 끈질기게 막아냈습니다. 로마는 결국 북쪽 전역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브리튼 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장벽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리아누스 방벽입니다. 이 거대한 석조 장벽은 단순한 군사방어선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문명 세계와 그들이 야만이라 규정한 미지의 세계 사이에 그어진 상징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 장벽 위에 서서 안개 자욱한 북쪽의 황무지를 경계하며 제국의 최북단을 지켰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의 지배에도 종막이 찾아왔습니다. 5세기 초 로마 제국 본토가 사방에서 밀려오는 이민족들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속주인 브리타니아를 지킬 여력이 없었습니다.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브리튼 주둔군을 철수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서기 410년 마지막 로마 군단이 브리튼 섬을 떠났습니다. 거의 400년 동안 이 섬을 지켜온 방패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로마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던 브리튼인들은 갑작스러운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로마 군단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왔기에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떠나자마자 하드리아누스 방벽 너머에서 기회를 노리던 북쪽의 픽트족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바다 건너 아일랜드에서는 스코트족이 쳐들어왔습니다. 로마화된 브리튼인들은 이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브리튼의 지도자들은 절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해 건너편 오늘날의 북부 독일과 덴마크 지역에 살고 있던 게르만 전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땅을 외적으로부터 지켜준다면 너희에게 풍족한 식량과 정착할 땅을 제공하겠다. 이것이 브리튼인들이 제안한 거래였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한 것이 앵글족, 색슨족, 그리고 유투족이었습니다. 앵글족과 색슨족, 유투족은 뛰어난 항해술을 가진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약속대로 브리튼인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게르만 용병들은 자신들이 지켜주기로 약속한 이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용병들은 정복자로 변모했습니다. 본국에서 더 많은 동족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칼날이 자신들을 고용했던 브리튼인들을 향했습니다. 로마화된 브리튼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 전설이 바로 이 시기의 역사적 기억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침략자 앵글로색슨족에 맞서 싸운 브리튼 영웅의 이야기가 세월을 거치며
전설로 발전한 것이죠. 그러나 전설 속 영웅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브리튼인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밀려나 섬의 서쪽 변방, 오늘날의 웨일스와 코널 지역, 그리고 북쪽의 스코틀랜드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브리튼 섬의 비옥한 중부와 남동부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왕국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세워진 주요 왕국들을 역사가들은 칠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노선부리아, 머시아, 이스트 앵글리아, 에식스, 켄트, 서식스, 그리고 웨식스. 이 7개 왕국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채 서로 경쟁하고 싸우며 브리튼 섬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정착한 땅은 앵글족의 땅이라는 뜻에서 잉글랜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로마인들이 남긴 도시와 문화적 유산을 대부분 파괴하거나 방치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고 숲을 개간해 작은 마을 단위로 모여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로마가 전파한 기독교가 아닌 자신들 고유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전쟁의 신 오딘, 천둥의 신 토르 같은 북유럽 신화의 신들이 그들의 숭배 대상이었죠. 그렇게 브리튼 섬은 다시 이교도의 땅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7장 로마의 두 번째 정복 십자가의 귀환. 그런데 이번에는 군단이 아닌 다른 형태의 로마가 이 섬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597년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수도사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교도로 돌아간 앵글로색슨족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일단의 선교사들을 이끌고 켄트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켄트의 왕 에셀버트는 기독교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비가 이미 기독교도였던 프랑크 왕국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에셀버트 왕을 개종시키는데 성공했고 캔터베리의 첫 번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영국 국교회의 총본산이 되는 캔터베리 대성당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켄트에서 시작해 다른 앵글로색슨 왕국들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앵글로색슨족의 검이 정복했던 땅을 다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들이 각지에 세워졌고 수도사들은 라틴어 서적을 베꼈으며 지식을 보존하고 전파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라틴 문자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전사 문화와 기독교의 가르침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왕국들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잉글랜드는 또다시 바다로부터 오는 끔찍한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793년 잉글랜드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린디스판이라는 작은 섬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기도와 수행에 전념하던 수도사들에게 어느 날 정체 모를 이방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 성스러운 교회를 약탈하고 파괴했다. 그들은 제단을 더럽히고 수도사들을 학살하거나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갔다.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온 바이킹이었습니다. 길고 날렵한 배를 타고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그들은 해안 마을과 수도원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수도원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냥감이었습니다. 방어력은 취약한 반면 금과 은으로 된 성물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수십 년간은 약탈에 그쳤던 바이킹의 침략이 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865년 역사에서 대이교도 군대라고 불리는 대규모 바이킹 원정대가 잉글랜드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자체를 정복하고 정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노선부리아, 머시아, 이스트 앵글리아. 한때 강력했던 앵글로색슨 왕국들이 바이킹의 맹공 앞에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잉글랜드 전체가 북유럽 침략자들의 발 아래 짓밟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의 마지막 희망은 남쪽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던 웨식스 왕국에 걸려 있었습니다. 웨식스 왕국의 왕위에는 후대의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알프레드였습니다. 알프레드는 바이킹의 파상 공세에 밀려 한때는 소수의 충신들과 함께 늪지대로 도망쳐 숨어 지내는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국은 붕괴 직전이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알프레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흑 속에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규합하고 군사 조직을 처음부터 재편성했습니다. 바이킹의 기습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버라고 불리는 요새화된 거점 도시들을 체계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피난할 수 있고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방어 거점들이었죠. 또한 그는 바다에서부터 바이킹을 막아내기 위해 함대 건설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878년 알프레드는 에딩턴 전투에서 바이킹 대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를 바탕으로 알프레드는 바이킹 지도자 구스룸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서쪽은 알프레드의 웨식스가 다스리고 북동쪽은 바이킹이 지배하는 데인로 지역이 되었습니다. 알프레드와 그의 후손들은 바이킹에게 빼앗긴 데인로 지역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잉글랜드는 다시 앵글로색슨 왕가의 깃발 아래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의 왕자는 또다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66년 초 잉글랜드를 다스리던 에드워드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계자 없는 왕의 죽음은 치명적인 왕위 계승 분쟁을 예고했습니다. 이 왕관을 차지하겠다고 나선 인물이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헤럴드 고드윈슨이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이자 에드워드 왕의 처남이었던 그는 잉글랜드의 실세였습니다. 귀족들의 모임인 현자 회의는 그를 새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임종 직전에 그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죠. 헤럴드는 에드워드의 장례식 다음 날 바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노르망디에서 분노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이야말로 정당한 후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에드워드 왕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헤럴드 본인도 몇 년 전 노르망디를 방문했을 때 윌리엄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겠다고 성스러운 유물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어기고 왕관을 가로챘다. 윌리엄은 교황의 지지까지 얻어내며 대규모 침공 함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왕위를 노리는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왕 하랄 하르드라다였습니다. 혹독한 통치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거친 전사왕은 과거 잉글랜드를 지배했던 바이킹 왕과의 먼 친척 관계를 근거로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에서 쫓겨난 헤럴드의 친동생 토스티그와 손을 잡고 북쪽에서 침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066년 새로 즉위한 헤럴드 왕은 두 개의 거대한 위협에
동시에 맞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노르웨이의 하랄 하르드라다였습니다. 9월 그의 거대한 바이킹 함대가 잉글랜드 북동쪽 해안에 닻을 내렸습니다. 해럴드 왕은 윌리엄의 침공을 대비해 남쪽 해안에 군대를 배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급보를 듣고 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예 병력을 이끌고 런던에서 요크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불과 며칠 만에 주파하는 놀라운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9월 25일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양군이 격돌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노르웨이군은 해럴드의 기습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바이킹 왕 하랄 하르드라다가 목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고 해럴드의 동생 토스티그 역시 전사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는 잉글랜드 땅에서 벌어진 마지막 바이킹의 대규모 침공이자 바이킹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해럴드에게 가장 두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북쪽에서 바이킹과 싸우는 동안 남쪽 해안의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상륙했다는 것입니다. 해럴드는 북쪽에서의 격전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군대를 이끌고 또다시 수백 킬로미터를 남쪽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1066년 10월 14일 헤이스팅스 인근의 셀락 언덕에서 잉글랜드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해럴드의 군대는 언덕 꼭대기에 진을 치고 방패의 벽이라 불리는 빽빽한 방어 대형을 구축했습니다. 윌리엄의 노르망군은 기병과 궁수를 조합한 당대 최신의 군대였습니다. 윌리엄의 노르망군은 기병과 궁수를 조합한 당대 최신의 군대였습니다. 반면 앵글로색슨군은 대부분 도끼와 창으로 무장한 보병들이었죠. 노르만 기병대는 하루 종일 언덕을 향해 돌격했지만 앵글로색슨의 방패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윌리엄은 교활한 책략을 썼습니다. 기병대에게 거짓으로 후퇴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적이 도망친다고 생각한 일부 앵글로색슨 병사들이 대열을 깨고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노르만 기병대가 말머리를 돌려 흩어진 적병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렸습니다. 방패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해럴드 왕이 쓰러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노르만 궁수의 화살에 눈을 맞았다고도 하고 노르만 기사들의 공격에 쓰러졌다고도 합니다. 왕을 잃은 잉글랜드 군대는 순식간에 와해되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윌리엄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잉글랜드의 왕 윌리엄 1세로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역사는 그를 정보광 윌리엄이라 부르게 됩니다. 1066년 앵글로색슨의 잉글랜드는 막을 내리고 노르만의 잉글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보광 윌리엄의 시대가 열리면서 잉글랜드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잉글랜드의 모든 토지를 자신의 소유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다를 건너 함께 온 노르만 귀족들에게 분배했습니다. 물론 대가가 있었습니다. 땅을 받은 귀족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왕이 전쟁을 할 때마다 기사와 병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건제라 불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왕과 귀족 사이의 토지와 충성을 매개로 한 계약 관계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은 이 새로운 체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전례 없는 거대한 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왕국 전체의 모든 토지와 재산을 샅샅이 기록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소가 몇 마리인지, 돼지가 몇 마리인지, 쟁기를 가진 농부가 몇 명인지까지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기록물을 둠스데이 북, 즉 최후 심판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최후 심판 이래 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심판하듯 이 기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두려움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두 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왕과 귀족들, 법정의 판사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앵글로색슨 후예들인 평민 대다수는 영어를 사용했죠.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언어가 다른 이중 언어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잉글랜드 곳곳에는 노르만 귀족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주민들을 위압하기 위한 거대한 석조 성체들이 세워졌습니다. 템스강가에 세워진 런던 탑이 바로 그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윌리엄과 그의 후계자들, 그리고 이어진 플랜테저넷 왕조의 왕들은 이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특히 헨리 2세 같은 왕은 잉글랜드뿐 아니라 프랑스에도 광대한 영토를 소유한 유럽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왕권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터진 것은 헨리 2세의 아들이자 유명한 사자심왕 리처드의 동생인 존 왕의 시대였습니다. 존 왕은 잉글랜드 역사상 최악의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형이나 아버지와 달리 군사적 재능이 형편없었습니다. 프랑스 왕과의 전쟁에서 잉글랜드 왕들이 대대로 보유해온 대륙의 영토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실지왕, 즉 땅을 잃어버린 왕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얻었습니다. 땅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황과의 권력 다툼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교황은 잉글랜드 전역에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고 백성들은 세례도 장례 미사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귀족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존 왕의 탐욕과 자의적인 통치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한다며 귀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귀족들의 권리를 무시했고 재판도 없이 귀족의 재산을 빼앗거나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귀족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폐하, 저희는 폐하께 충성을 다했으나 폐하께서는 저희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약탈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왕과 신하 사이의 계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1215년 마침내 귀족들은 무력으로 봉기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런던을 점령했습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존 왕은 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6월 템스강 가의 러니미드라는 들판에서 존 왕은 귀족들이 내민 양피지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문서가 바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물론 이 문서는 오늘날 의미의 인권선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용 대부분은 귀족들의 재산권과 특권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왕도 무시할 수 없는 불멸의 원칙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자유민도 합법적인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감금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방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왕국의 일반적인 동의 없이는 새로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이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왕의 권력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왕 역시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이 문서로 명확하게 규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변덕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존 왕은 마그나 카르타의 도장을 찍자마자 이 약속을 어기려 했고 잉글랜드는 다시 내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문서화된 원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국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이 원칙은
이후 잉글랜드 정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존 왕의 손자인 에드워드 1세 시대에 이르러 이 원칙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에드워드 1세는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를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마그나 카르타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두려다가는 큰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95년 그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귀족들과 고위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기사 대표 2명씩, 그리고 각 도시의 시민 대표 2명씩까지 런던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전쟁에 필요한 세금을 승인해달라. 물론 에드워드가 민주주의를 신봉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들이 동의해주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설득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니까요. 이 회의가 바로 모범의회라 불리는 영국 의회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에게 세금을 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순한 회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임은 점점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귀족과 성직자들은 상원을, 기사와 시민 대표들은 하원을 구성하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세금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저희가 세금을 승인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의 불만 사항을 해결해 주십시오.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잉글랜드는 유럽의 다른 왕국들과는 다른 독특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왕권이 제한되고 백성들의 대표가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의회라는 독특한 전통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잉글랜드가 왕과 의회의 견제라는 독특한 정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을 무렵 바다 건너 프랑스와의 지독하게 긴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100년이 넘게 간헐적으로 지속되었기에 역사가들은 이를 10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잉글랜드의 왕들은 프랑스의 왕위에 대한 권리까지 주장하며 대륙에서 영토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초반에는 잉글랜드가 우세했습니다. 크레시 전투, 푸아티에 전투, 아젠쿠르 전투 등에서 잉글랜드 장궁수들은 프랑스 기사들을 무참히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나긴 전쟁은 결국 잉글랜드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프랑스 민족의식을 일깨운 잔 다르크의 등장과 함께 전세가 역전되었고 결국 잉글랜드는 대륙에서 거의 모든 영토를 잃고 밀려났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잉글랜드 내부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귀족들 사이에 끔찍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장미를 상징으로 삼은 랭커스터 가문과 흰 장미를 상징으로 삼은 요크 가문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장미 전쟁입니다. 32년에 걸친 이 내전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 바로 헨리 튜더였습니다. 1485년 그는 마지막 요크 가문의 왕 리처드 3세를 전장에서 쓰러뜨리고 헨리 7세로 즉위했습니다. 튜더 왕조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헨리 7세는 랭커스터와 요크 두 가문을 결혼으로 통합시켰습니다.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합쳐진 튜더 로즈는 화해와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에 드디어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1509년 헨리 7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논쟁적인 군주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는 젊고 지적이며 매력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개인적인 욕망과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잉글랜드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헨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찍 세상을 떠난 형의 미망인 스페인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임신이 있었지만 대부분 유산되거나 아이가 일찍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녀는 딸 메리뿐이었습니다. 헨리 8세에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장미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생생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확실한 남자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자신이 죽은 뒤 또다시 왕자를 둘러싼 피비린내에 나는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헨리는 캐서린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그의 눈에 궁정의 젊은 여인 앤블린이 들어왔습니다. 앤블린은 단순한 왕의 애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자리는 오직 왕비의 자리였습니다. 헨리는 앤과 정식으로 결혼해 그녀에게서 합법적인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려면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화해야 했습니다. 헨리는 신학자들을 동원해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한 행위였고 이 죄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아 아들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교황에게 이 결혼을 무효로 선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헨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당시 교황은 캐서린 왕비의 조카이자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인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압박 아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모를 폐위시키는 이혼을 조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교황의 허락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앤블린은 왕을 재촉했고 헨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왕국 잉글랜드의 중대사를 저 멀리 로마에 앉아있는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가? 헨리의 측근들, 특히 토머스 크로멜은 왕에게 대담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폐하, 왜 교황의 결정을 기다리십니까? 잉글랜드에서 가장 높은 권위는 폐하 자신이십니다. 폐하께서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혼 문제도 폐하의 뜻대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헨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교황이 행사해온 권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잉글랜드 내 교회와 수도원이 보유한 막대한 부와 토지를 왕이 직접 장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534년 헨리 8세는 의회를 움직여 수장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잉글랜드의 왕이 곧 잉글랜드 교회의 유일한 최고 수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입니다.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교리적 신념에 따라 시작한 개혁과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전적으로 왕의 개인적 문제와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이거나 충성스러운 신하라 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반역죄로 기소되어 처형된 인물 중에는 저명한 학자이자
전 대법관이었던 토머스 모어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수장이 된 헨리는 즉시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선언하고 앤 불린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잉글랜드 전역의 수백 개 수도원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들의 토지와 재산을 모조리 몰수해 왕실 금고를 채웠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잉글랜드의 종교 질서가 한 사람의 왕에 의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헨리 8세에게 잔인한 아이러니를 선사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앤 불린도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이 될 엘리자베스라는 딸을 낳았을 뿐입니다. 아들을 얻지 못하자 헨리의 사랑은 급격히 식었습니다. 결국 앤 불린은 거짓 혐의로 기소되어 런던 탑에서 참수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헨리 8세는 이후에도 아들을 얻기 위해 4번이나 더 결혼했습니다.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무어에게서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아들 에드워드를 얻었지만 왕비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고 아들도 허약했습니다.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적 혼란은 그의 자녀들 세대에 이르러 잉글랜드를 더욱 거친 폭풍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헨리 8세가 남긴 종교적 혼란은 그의 사후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헨리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권력을 잡은 섭정들은 잉글랜드 교회를 훨씬 더 급진적인 개신교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가톨릭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교회의 성상들이 파괴되고 전통적인 미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약했던 에드워드는 즉위 6년 만에 1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헨리 8세의 첫 번째 딸 캐서린 왕비에게서 태어난 메리 1세에게 돌아갔습니다. 메리는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동생이 일으킨 종교 개혁을 되돌려 잉글랜드를 다시 교황의 품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메리는 헨리 8세와 에드워드 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개신교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고수하는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개신교 지도자와 신자들이 이단으로 몰려 화형대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잉글랜드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메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시기에 런던 탑에 갇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던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헨리 8세와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 엘리자베스였습니다. 메리 여왕은 이복 동생 엘리자베스가 개신교 세력의 구심점이 될까봐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남기 위해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메리의 통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메리가 세상을 떠나자 잉글랜드 백성들은 환호하며 엘리자베스를 새로운 여왕으로 맞이했습니다. 1558년 25살의 엘리자베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관을 썼습니다. 그녀가 물려받은 잉글랜드는 분열되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종교 문제로 인해 국민은 둘로 쪼개져 있었고 국고는 바닥나 있었습니다. 젊은 여왕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녀가 어느 유력 귀족과 결혼하여 통치를 남편에게 맡기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유럽의 왕들과 잉글랜드 귀족들의 청혼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잉글랜드라는 나라와 이미 결혼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오직 잉글랜드의 통치에만 헌신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처녀 여왕이라는 별명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종교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 메리처럼 극단적인 가톨릭으로 돌아갈 수도 동생 에드워드처럼 급진적인 개신교로 치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둘 사이의 중간 지점을 택했습니다. 1559년 그녀는 새로운 수장령과 통일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의 국교인 성공회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는 교리면에서는 개신교에 가까웠지만 주교 제도나 화려한 예복 같은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가톨릭의 전통을 일부 유지했습니다. 극단적인 가톨릭 신자들과 극단적인 개신교도들 모두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잉글랜드 사람들은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는 백성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문을 만들고 싶지 않다.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든 겉으로 법을 따르기만 한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실용적인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위태로웠습니다. 유럽 대륙은 여전히 가톨릭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특히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를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피에 메리의 남편이기도 했던 인물로 잉글랜드가 다시 개신교의 길로 들어선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잉글랜드 내부에도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전 여왕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헨리 7세의 증손녀로 엘리자베스 다음으로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잉글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은 앤 불린의 딸인 엘리자베스보다 메리 스튜어트야말로 정당한 잉글랜드의 여왕이라고 여겼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개신교 귀족들의 반란으로 쫓겨난 메리 스튜어트는 잉글랜드로 망명해 엘리자베스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녀를 죽이자니 같은 왕족에게 손을 대는 것이고 풀어주자니 가톨릭 음모의 중심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메리 스튜어트는 19년간 잉글랜드의 성에 사실상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가톨릭 음모에 반복해서 연루되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자베스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1587년 메리 스튜어트의 처형 명령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가톨릭 여왕의 처형 소식은 스페인의 펠리페 2세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잉글랜드를 침공할 완벽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잉글랜드 해적들이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하고 항구를 공격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1588년 펠리페 2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35척의 거대한 함선과 3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무적 함대를 잉글랜드로 출격시켰습니다. 전 유럽이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 섬나라 잉글랜드가 세계 최강 스페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틸버리의 집결한 군대 앞에 직접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갑옷을 입고 백마에 오른 여왕은 병사들을 향해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한 여자의 몸을 가졌으나 내 안에는 왕의 심장이, 잉글랜드 왕의 심장이 뛰고 있노라. 스페인의 어떤 군주도 감히 나의 왕국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백성들과 생사를 함께할 것이다. 나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대들과 함께할 것이다. 여왕의 연설은 병사들의 사기를 치솟게 했습니다. 잉글랜드 해협에서 결정적인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함대는 거대하고 육중했지만 프랜시스 드레이크 등이 이끄는 잉글랜드 함대는 작지만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잉글랜드 함대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멀리서 대포를 쏘며 스페인 함대를 괴롭히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잉글랜드는 화선을 투입했습니다. 불을 붙인 배를 스페인 함대 쪽으로 돌진시킨 것입니다. 밀집 대형을 이루고 있던 스페인 함선들은 이 불타는 배들을 피하려다 진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마치 신이 잉글랜드 편에 선 것처럼 거대한 폭풍우가 해협을 덮쳤습니다. 흩어진 스페인 함선들은 폭풍에 휩쓸려 암초에 부딪히며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었습니다. 135척 중 무사히 스페인으로 돌아간 배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무적함대가 격파된 것입니다. 이 믿기 어려운 승리는 잉글랜드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잉글랜드는 더 이상 유럽의 변방 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강력한 해양 국가로 당당히 부상했습니다. 무적함대 격파 이후 엘리자베스의 통치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나라 전체에 자신감이 넘쳤고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천재 극작가가 등장해 햄릿, 맥베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불멸의 걸작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탐험가들은 여왕의 이름을 따 신대륙의 버지니아라는 식민지를 세우려 시도하며 훗날 대영 제국으로 성장할 씨앗을 뿌렸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44년간 잉글랜드를 통치한 뒤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튜더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열되고 가난했던 잉글랜드를 통합하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위대한 여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잉글랜드의 왕관은 스코틀랜드의 왕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처형했던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 제임스 6세였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며 스튜어트 왕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한 사람의 왕 아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두 개의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문제는 새 왕이 잉글랜드의 정치 전통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굳게 믿었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왕은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지며 의회를 포함한 그 어떤 인간의 간섭도 받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왕이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원칙을 수백 년간 지켜온 잉글랜드의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등은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 시대에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찰스 1세는 아버지보다 더 고집이 세고 타협을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두려 했고 종교 문제에서도 의회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의회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확립한 중도적인 성공회가 여전히 가톨릭에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성경 말씀 그대로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청교도 또는 퓨리턴이라고 불렀습니다. 찰스 1세는 청교도들을 싫어했고 오히려 더 화려한 의식과 주교의 권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려 했습니다. 갈등은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폭발했습니다. 찰스가 자신의 종교 정책을 스코틀랜드에도 강요하려 하자 독실한 개신교도였던 스코틀랜드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찰스는 반란을 진압할 전쟁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구하려면 의회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11년 만에 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새 세금은 절대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폐하께서 그동안 저지르신 잘못된 통치부터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분노한 찰스 1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1642년 직접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의회 회의장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던 5명의 하원 의원을 반역죄로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의회의 신성한 영역을 군합발로 유린한 것입니다. 찰스가 의장에게 반역자들의 위치를 물었을 때 하원 의장은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저는 이 의회가 저에게 명하는 것 외에는 볼 수 있는 눈도 말할 수 있는 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은 의원들의 단결된 저항 앞에서 빈손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왕과 의회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왕은 런던을 떠나 북쪽에서 군대를 모았고 의회도 자체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로 나뉘어 형제가 형제에게 칼을 겨누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 혁명 또는 잉글랜드 내전입니다. 내전 초기에는 귀족들이 이끄는 왕당파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의회파에서 뛰어난 군사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이었습니다. 독실한 청교도였던 크로멜은 신분이 아닌 능력과 신앙심만으로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신영군이라 불린 이 군대는 강철 같은 규율과 종교적 열정으로 무장했습니다. 전세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1645년 네이즈비 전투에서 크로멜의 군대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찰스 1세는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이제 승리한 의회파는 무서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이들이 왕과 타협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장악한 크로멜과 급진적 청교도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찰스 1세를 국민에 대한 반역자로 재판에 세웠습니다. 재판정에서 찰스는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만든 법 위에 있는 존재다. 이 나라의 왕을 심판할 수 있는 법정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곧 법이다. 재판부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니요, 왕이여. 왕 역시 법 아래에 있소. 그리고 왕이 법을 어기고 백성을 향해 전쟁을 일으켰으니 그 대가는 목숨으로 치러야 하오. 1649년 1월의 차가운 아침, 찰스 1세는 화이트홀 궁전 앞에 설치된 단두대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은 법 위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잉글랜드는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단호한 대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왕의 처형 이후 잉글랜드는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 없는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호국경이라는 칭호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자유로운 공화국이라기보다 청교도적 엄격함에 기반한 군사 독재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없앴지만 왕보다 더 강력한 독재자를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가 금지되고 연극장이 문을 닫고 삶의 즐거움이 억압받는 경직된 시대였습니다. 1658년 크로멜이 죽자 이 엄격한 통치에 지친 잉글랜드 백성들은 다시 왕을 원했습니다. 프랑스로 망명해 있던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왕정복고입니다. 스튜어트 왕조가 다시 잉글랜드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찰스 2세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최후를 교훈 삼아 의회와 정면 충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위를 이으면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제임스 2세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잉글랜드는 이미 성공회가 확립된 개신교 국가였습니다. 백성들은 피해 메리 시대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2세는 아버지 찰스 1세의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가톨릭 신자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잉글랜드가 영원히 가톨릭 왕조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의회의 지도자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 한 번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은 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네덜란드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제임스 2세의 딸이자 개신교도인 메리 공주와 그녀의 남편인 오렌지공 윌리엄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윌리엄에게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로 와서 그들의 종교와 자유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688년 윌리엄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잉글랜드 남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제임스 2세는 군대를 모아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민심은 떠난 뒤였습니다. 그가 가장 신임하던 장군들마저 윌리엄에게 합류했습니다. 결국 제임스 2세는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왕관을 버린 채 프랑스로 도망쳤습니다. 잉글랜드는 왕을 또 한 번 바꾸었지만 찰스 1세 때와 달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의회는 윌리엄과 메리를 공동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왕관을 그냥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1689년 의회는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승인하고 두 사람에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 100년 넘게 잉글랜드를 뒤흔든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왕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만든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왕은 존재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 개인이 아니라 법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는 피비린내 나는 혁명과 조용한 혁명을 거쳐 세계 최초로 왕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입헌군주제의 길을 열었습니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을 통해 잉글랜드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 먼저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의회는 왕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안정된 토양 위에서 잉글랜드는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잉글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과 메리의 뒤를 이은 앤 여왕 시대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중대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미 100년 전 제임스 1세 시대부터 같은 왕을 공유하는 동군 연합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법률, 행정은 완전히 별개였습니다. 18세기 초 두 나라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하나로 합쳐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잉글랜드는 당시 강력한 프랑스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예전처럼 프랑스와 손잡고 배후를 치는 것을 영원히 막아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외 식민지 개척 사업이 참담하게 실패하면서 국가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거대한 시장과 식민지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돌파구가 절실했습니다. 1707년 두 나라의 의회는 연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가 해산하고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 하나의 통합의회가 세워졌습니다.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은
사라지고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정치적 실체가 이 순간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의 왕, 하나의 의회, 하나의 거대한 공동시장이 탄생한 18세기 중반, 브리튼 섬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세상을 바꿀 거대한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입니다. 그때까지 수천 년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동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근육, 가축의 힘, 바람을 이용한 풍차나 물을 이용한 물레방아가 전부였습니다. 모든 물건은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하는 수공업 시대였습니다. 변화는 직물 산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발명가가 나는 북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옷감 짜는 속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그러자 옷감을 짤 실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곧 제니 방적기가 발명되어 한 사람이 여러 가닥의 실을 동시에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리처드 아크라이트가 물의 힘으로 작동하는 수력 방적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가정집에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를 한 곳에 모아놓고 작동시킬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등장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공장으로 출근해 기계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레방아는 강가에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공장도 멈춰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이 등장합니다. 증기기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기술자 제임스 와트는 광산에서 물을 퍼내는 용도로 쓰이던 비효율적인 증기기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석탄을 태워 물을 끓이고 그 증기로 피스톤을 움직여 강력하고 안정적인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와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전 세계가 원하는 것, 바로 힘을 팔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의 등장은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공장은 강가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석탄만 있으면 어디든 공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은 방적기와 연결되어 인간의 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면직물을 쏟아냈습니다. 증기기관은 제철소에도 도입되어 더 많은 철을 생산했습니다. 이 철로 더 많은 기계가 만들어졌고 더 많은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마침내 증기기관을 싣고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철도가 등장했습니다. 석탄과 철과 증기가 서로를 밀어주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브리튼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공장 굴뚝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대한 공업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같은 도시들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세계 공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급격한 변화의 그림자는 짙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공장주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했습니다. 하루 15시간, 16시간씩 일하는 것은 보통이었고 5살, 6살짜리 어린아이들까지 위험한 기계 사이를 기어다니며 일해야 했습니다. 도시 환경은 끔찍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몰려든 도시에는 깨끗한 물도 하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물이 거리에 넘쳐났고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한 시인은 이 시대를 어둡고 사탄적인 공장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브리튼은 엄청난 부와 극심한 빈곤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세계 최초의 산업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사실입니다. 브리튼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된 브리튼은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팔 거대한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면화, 설탕, 고무 같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곳도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욕구는 브리튼의 시선을 섬 너머 전 세계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1837년 18살의 젊은 여성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녀는 190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64년간 브리튼을 다스렸습니다. 이 시대를 통틀어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브리튼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산업혁명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절정의 순간이 1851년에 찾아왔습니다.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건물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오직 철과 유리로만 만들어진 거대하고 투명한 궁전, 사람들은 그곳을 수정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브리튼의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최신 증기기관과 기계들, 그리고 전 세계 식민지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브리튼이 전 세계를 향해 외치는 선언이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세계의 주인이며 인류 진보의 선두에 서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브리튼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왕립 해군은 세계 2위와 3위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해군력은 전 세계의 무역로를 보호했고 브리튼은 자유롭게 무역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 시기를 팍스 브리테니카, 즉 브리튼에 의한 평화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평화는 브리튼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였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포를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튼의 상인들과 군인들,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들의 깃발이 꽂히는 곳마다 브리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광활한 삼림지대, 호주와 뉴질랜드의 끝없는 초원, 아프리카의 드넓은 대륙, 아시아의 무수한 항구들, 지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땅과 인구가 브리튼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제국을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 반대편 캐나다에서 해가 질 때면 인도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영토 어디에선가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가장 빛나는 보석은 인도였습니다. 처음에 브리튼은 동인도 회사라는 무역회사를 통해 인도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1857년 인도 용병들의 대규모 항쟁이 일어나자 브리튼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1877년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의 여제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의 눈부신 영광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국주의는 본질적으로 착취와 폭력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브리튼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자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몰래 팔아넘겼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편 무역을 금지하자 브리튼은 도리어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편 전쟁입니다. 브리튼은 이 부도덕한 전쟁에서 승리해 홍콩을 빼앗고 중국의 항구들을 강제로 개방시켰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나누어 가질 때 브리튼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브리튼인들은
자신들의 제국주의를 백인의 짐이라는 논리로 정당화했습니다. 자신들 문명화된 백인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미개한 민족들을 계몽시키고 기독교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제적 탐욕과 인종적 우월감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제국의 통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문명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전통 산업을 파괴하고 자원을 약탈하며 그들을 2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19세기가 저물어갈 무렵 브리튼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제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의 정점에서 20세기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의 장례식과 함께 브리튼의 자신감 넘치던 19세기도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대륙 중심부에서 통일 독일 제국이 무섭게 성장하며 브리튼의 해상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독일은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유럽은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14년 여름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이 이 화약고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은 복잡하게 얽힌 동맹관계를 통해 유럽 전체를 전쟁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브리튼도 프랑스와 러시아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패권을 위협하는 독일을 꺾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이것이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영광스러운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던 것은 프랑스 북부의 진흙탕 속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참호전이었습니다. 양측 군대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참호를 파고 숨었습니다. 돌격 명령이 떨어지면 수만 명의 병사들이 참호를 뛰쳐나가 적의 기관총 세례 속에 쓰러져 갔습니다. 단 몇 미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전례 없는 소모전이었습니다. 솜 전투 첫날에만 5만 8천 명에 가까운 브리튼 병사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제국의 모든 식민지에서 끌어모은 젊은이들이 이 머나먼 유럽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4년이 넘는 끔찍한 전쟁 끝에 1918년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브리튼은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었고 국가는 미국에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제국의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1930년대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실업자가 거리를 가득 메웠고 제국 전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끄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옆 아일랜드는 격렬한 투쟁 끝에 사실상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제국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1차 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더 끔찍한 위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히틀러는 1차 대전의 굴욕을 갚겠다며 재무장을 선언하고 주변국을 위협했습니다. 또 한 번의 끔찍한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영국 총리 체인벌린은 히틀러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히틀러는 약속을 어기고 폴란드를 침공했고 1939년 브리튼은 또다시 독일과의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전쟁 초기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는 유럽 대륙을 휩쓸었고
동맹이던 프랑스마저 항복했습니다. 1940년 여름 브리튼은 유럽에서 홀로 나치의 거대한 위협에 맞서야 했습니다. 독일의 침공이 곧 시작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윈스턴 처칠이 새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 공군은 브리튼을 굴복시키기 위해 런던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 밤낮으로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대공습, 즉 블리츠였습니다. 브리튼의 젊은 조종사들은 필사적으로 하늘을 지켰고 국민들은 불타는 도시 속에서도 일장을 지키며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용감한 저항이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마침내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브리튼은 소련과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1945년 기나긴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브리튼은 또다시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는 파산 상태였고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패권은 미국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제국을 유지할 힘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47년 제국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던 인도가 마침내 독립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고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며 수많은 식민지가 차례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은 불과 20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브리튼은 옛 식민지들과 영연방이라는 느슨한 연대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을 잃은 브리튼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보건서비스 NHS를 만드는 등 강력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며 내부를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제국이 아닌 바로 옆 유럽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의 경쟁자였던 프랑스, 독일과 손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73년 브리튼은 유럽 경제 공동체, 훗날 유럽연합이 되는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섬나라로서의 독립성과 자부심은 유럽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는 결국 21세기에 유럽연합을 떠나겠다는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시작된 이 섬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굴곡을 겪어왔습니다. 켈트족의 드루이드가 참나무 숲에서 의식을 치르던 시대부터 로마 군단이 곧게 뻗은 도로를 건설하고 앵글로색슨 전사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 새 왕국을 세우고 바이킹의 도끼가 수도원을 휩쓸고 노르만의 기사들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마그나 카르타가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가 왕을 처형하고 장기기관이 세상을 바꾸고 함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까지,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쳐 제국을 잃고 유럽 속의 이웃이 되었다가 다시 홀로 서는 길을 선택한 오늘날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작은 섬에서 펼쳐졌습니다. 영국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그림자를 모두 안고 안개 속의 섬 브리튼은 21세기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자장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